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오피스텔의 경비 알바를 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그때는 한창 더울 지금 이맘때쯤이었을 거야. 친구 소개로 오피스텔에서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 내가 경비 알바는 처음이라 할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별거 없더군. 그냥 시간 되면 순찰하고 택배 오면 받아서 인터폰으로 연락해서 알려주고 등등 잔업이 많았지. 그렇게 매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 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택배차가 왔고 택배를 한가득 받아놓고 한 집 한 집 인터폰을 돌릴 때였어. 문제는 708호에서 생긴 건데 쇼핑몰 같은 곳에서 온 택배였어. 그래서 708호에 인터폰을 걸었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남자가 받더라고. 안녕하세요. 경비실인데요. 택배가 왔거든요. 수령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저기요. 라고 말하니까 그때 대답하더라고. 근데 지금 할 일이 있어서요. 와이프 보고 퇴근할 때 찾아오라고 할게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저녁 8시가 돼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난 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퇴근을 했거든. 그리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아직도 708호 택배가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뭐지 하는 생각으로 다시 708호에 인터폰을 날렸지. 근데 이번엔 여자가 받더라고. 그래서 와이프구나 하고 얼른 받아가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곧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친근감도 들겸 말을 건넸지. 안녕하세요. 어제 남편분께 연락 못 받으셨나봐요. 그랬거든. 근데 이 여자가 날 그냥 빤히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는 듯이. 그래서 멋쩍게 웃고 있는데 이 여자가 한마디 하고 가더군. 제 남편은 재작년에 사고로 죽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 기숙학원. 당시 저는 대학 진학에 실패를 해서 포천의 어느 기숙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개의 기숙사동이 있었고 한 방에 8명이 생활하는 구조였는데 뒤에 있는 기숙사동에서 기이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숙사방의 구조는 캐비닛과 2층 침대 4개가 있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방문에는 사감들이 감시할 수 있는 작은 유리창이 창문에는 밤에 도망가지 못하게 창살로 막혀있죠. 어느 날 침대 아래칸에서 자고 있던 어떤 아이가 인기척을 느껴서 눈을 살짝 떴는데 2층 침대로 올라가는 계단에 어떤 사람이 서서 계단의 나사를 만지작거리고 있더랍니다. 밤이고 잠결이라 얼굴은 안 보이고 그저 한 방에서 사는 친구인 줄 알고 뭐하냐 하면서 발로 밀었는데 발이 헛나가더랍니다. 놀래서 침대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그것에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고 동시에 그것이 아래를 내려다보아서 눈을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짧은 시간 기억나는 건 우리 또래의 남자 같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눈이 엄청 커지면서 씩 웃더랍니다. 그러더니 2층 침대로 쑥 올라가서 그대로 천장으로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거의 기절하다시피 소리를 지르며 룸메이트들을 다 깨우고 불을 켰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위에 있는 친구의 입술이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그 침대의 사다리에 나사가 하나 빠져 있었다고 하네요. 저도 그 입술이 퉁퉁 부은 친구의 얼굴을 봤습니다. 마치 벌에 쏘인 것처럼 부어 있더군요. 세 번째 이야기, 군대의 소각장. 군대에서 청솔한 나의 짬밥이 올랐음을 몸으로 실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다니던 시절은 그런 것이 더욱 그랬습니다. 2등병은 바닥을 박박 기어야 하고 1병은 침상에 올라가서 청소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고 상병은 허리를 약간 굽힌 상태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상병 마로봉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대걸레질을 합니다. 그럼 병장은 뭘 하냐고요? 당연히 놀죠. 침상 밖에서 2등병 청소하는 거 방해하면서요. 거지 같은 2등병 시절 군대에서 저녁 9시 30분이 되면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때 2등병은 인간이 아닙니다. 거의 날아다녀야 하죠. 손이 보여서도 안 되고 발이 보여서도 안 됩니다. 청소를 다 하고 나면 거의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죠. 그러면 고참들은 냄새난다고 갈구고 어떤 고참은 2등병이니 그렇다고 불쌍한 듯 감싸고 하여튼 이래저래 비참한 생활이 2등병 시절입니다. 그 시절 유일한 낙이 하나 있었다면 청소를 마치고 휴지통을 비우러 소각장까지 혼자 가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2등병은 사고 칠까봐 언제나 누군가 따라다니고 혼자 앉아서 담배 피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유일한 나만의 시간이 바로 휴지통을 들고 소각장까지 휴지를 버리러 가는 시간이죠. 그곳에 가서 혼자 초롱초롱 거리는 별을 바라보며
깊게 들이키는 담배 연기는 팍팍한 군 생활의 유일한 낙이었죠. 이등병끼리 서로 가려고 박 터집니다. 이야기로 시작을 한 것은 바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시간은 보통 이렇듯 밤에 청소를 끝내고 쓰레기를 비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부대는 소대가 돌아가면서 몇 달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파견 근무를 나가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큰 부대는 아니고 막사 하나에 취사장 그리고 연병장 하나, 연병장 지나서 소각장 뭐 이 정도. 하여튼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파견을 가던 날 그날도 어김없이 본 부대에서 하던 것처럼 저녁에 청소를 마치고 유일한 낙을 즐기러 휴지통을 들고 소각장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참이 저를 딱 가로막으며 어디 가냐 그러는 겁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레기 비우러 간다고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고참이 저를 갈구면서 다른 고참한테 이야기 못 들었냐며 다짜고짜 다른 고참들을 집합시키는 겁니다. 존나 갈굼당하고 이등병이던 저는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밖에 있어라 하기에 멍하니 서 있었죠. 잠시 뒤에 어떤 상병이 저에게 오더니 파견 올 때 이야기 못 들었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여기서는 아침에 쓰레기를 비우는데 그 이유는 소각장의 할머니 귀신이 나타나기 때문이래요. 밤에 쓰레기를 비우러 가면 어떤 할머니가 하얀 소복을 입고 어떤 사진을 태우고 있는데 할머니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랬지 하면서 발이 없는 상태로 막 쫓아온다는 겁니다. 별 시답잖은 이야기도 다 있다고 속으로 웃으면서도 뭐 그렇게 내려오는 전통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도 어느덧 병장이 되었죠. 저도 군 생활에 적응이 되고 후임이 생기면서 저도 배운 대로 똑같이 후임들을 가르쳤죠. 밤에는 소각장 가지 마라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겨울이었는데 파견 나간 부대에서 야간에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한밤 1시쯤 되었나? 밖에서 뭔가 폭죽 소리 같은 게 들리면서 나중에는 돌 부딪히는 그런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일정한 주기를 가지면서 말이죠. 계속 그 소리에 집중하면서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밖을 기웃거려 봐도 아무것도 없는 산속이고 그런 소리가 들릴 리도 없는 곳이라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위병소 창문 앞에 어떤 군복 입은 놈이 불쑥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간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군복 입은 놈은 바로 저랑 군에서 형 동생하며 각별히 지내는 쫄다구 놈인 겁니다. 간 떨어질 뻔했잖아. 그놈이 웃으며 위병소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내가 그랬냐? 뭘요? 밖에서 뭔 소리 나던데. 저는 아닌데요. 잠이 안 와서 병장님 심심하실 것 같아서 그냥 장난 좀 치러 나왔습니다. 아닌데 분명 소각장 쪽에서 폭죽 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놈이 소각장에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야간에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으니 위병소 비워놓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 이때까지 그런 전설만 들었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은 없지 않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저는 왠지 깨름칙하고 위병소 비우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냥 혼자 갔다 와보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혼자서 그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가다가 혹시라도 할머니 보인다 싶으면 그냥 냅다 뛰어서 바로 돌아와라 라고 말하니 걱정 마십시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가더군요. 한 30분쯤 지났나? 한참을 있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숙소로 들어갔나 싶어서 갔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위급하게 위병소 앞 창문을 벅벅 긁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놀라서 쳐다보니 아까 소각장에 간다고 갔던 그놈이 온몸에 땀을 흘린 채로 눈이 뒤집어져서 위병소 창문만 벅벅 긁고 있는 겁니다. 이놈이 또 장난치나 싶어서 밖으로 나가니 이놈이 글쎄 오줌까지 싸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급하게 위병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진정을 시켰죠. 그랬더니 잠시 뒤에 다시 안정을 되찾은 듯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좀 전에 저랑 이야기를 하고 위병소를 나가서 소각장으로 걸어갔답니다. 연병장을 지나서 중간쯤 가다 보니 좀 겁이 나더랍니다. 그래도 이왕 온 거 확인이나 하고 가자 싶어 소각장 가까이로 갔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가까워 올수록 이상한 기운이 도는 것 같고 뭔가 뒤에서 기분 나쁜 기척이 자꾸 나더란 겁니다. 그렇게 소각장 근처까지 갔을 때 갑자기 발이 땅에 딱 붙는 느낌이 들면서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더랍니다.
그리곤 정말 무서운 장면을 목격했는데 희뿌연 안개 속에 선명히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옛날 군복을 입은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한 채 한 5명 정도가 다들 땅을 쳐다보고 앉아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더란 겁니다. 분명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곳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순간 얼어버린 것이죠. 자기가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한 사람이 자기를 획 쳐다보더니만 갑자기 다가오는 느낌이랄까. 분명 앉아있긴 한데 점점 가까워져 오는 느낌. 그렇게 순간적으로 공포에 휩싸여 버린 거죠. 바지에 오줌을 싼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한 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새로운 이등병이 휴지통을 버리러 가는 걸 보고 저도 따라갔었죠. 전날 눈이 많이 와서 아직 녹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곳은 모두 눈이 쌓여 있었는데 어제 그놈이 말한 그 자리에 꼭 사람이 앉았다 간 것처럼 5곳 정도가 눈이 쌓이지 않은 채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겁니다. 같이 간 이등병 놈도 이상했는지 여기 좀 보라고 하면서 그곳을 가리키고 있더군요. 누군가 진짜로 왔다 갔으면 발자국이 남아있을 텐데 발자국도 없고 그냥 구멍만 나 있더군요. 수각장 귀신. 정말 있더군요. 그런데 분명 할머니 귀신이라 했는데 그날 저는 최대한 저랑 친한 고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진짜야? 하면서 놀라더군요. 근데 그 귀신이 할머니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그 고참 하는 말이 사실은 이거 비밀인데 내가 상황병으로 있을 때 대대장하고 간부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우리가 파견 나가는 부대 있잖아. 그곳이 사실은 한국전쟁 때 국군이 집단 학살된 장소였대. 전투에서 밀린 어떤 소대원들이 다 죽고 5명 정도가 살아남아서 도망가다 그곳에 숨어 있었는데 인민군한테 발각되어서 그곳에서 즉각 사살당했대. 널브러져 있던 시체를 마을 사람들이 뒤에 수습을 하긴 했는데 밤마다 그곳에서 군인들이 돌아다닌다는 귀신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죽은 군인들 속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고 그 뒤에 가끔 그 영혼을 달랜다고 죽은 아들 엄마가 와서 사진을 태우곤 했다네. 그 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곳이 중요한 작전 지역이라는 판단의 부대를 세우게 되었고 그 소각장이 바로 그 소대원들이 집단 사살된 곳이래.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아주 옛날에 진짜로 부대를 넘어서 들어온 할머니가 맞고 부대 내에서도 그 할머니 출입을 암묵적으로 허용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부대원들이 밤에 갑자기 할머니를 마주치면 놀란다고 일부러 그런 전설을 만들어 밤에는 그곳에 못 가게 했다는 거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머리가 쭈뼛쭈뼛 서더군요. 그리고 그 뒤론 다시는 밤에 소각장 근처로 갈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요. 부대원들이 알면 동요가 생길 수 있다며 절대 비밀이라는 고참의 이야기에 부대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지금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열심히 그곳에서 근무를 서고 있을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가끔 요즘도 우리처럼 밤에 호기심에 소각장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무도 몰랐고 저 또한 제대할 즈음에야 사실을 알아서 그냥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제대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섬뜩한 곳에 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때껏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에서야 그때의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네요.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소리. 전 27의 평범한 회사의 월급쟁이입니다. 일하고 보고하고 까이고 다시 하고. 그런데 이런 지루한 회사 생활에 힘이 되어주는 선배 하나가 있었습니다. 23세에 결혼해서 지금은 애 아빠인 29세 선배님입니다. 나름 회사 내 중요 팀의 팀장이니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선배가 더욱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유머 감각이 정말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생활의 활력소였던 선배였지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병가를 내더니 일주일 후에 나 회사로 돌아오더군요. 그리고 아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유머는커녕 말 한마디를 제대로 안 하고 어두운 곳은 극도로 싫어하고 무엇보다 사무실 안에 혼자 남겨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저는 선배가 아파서 기가 허했다고 생각하고 그날 저녁 선배를 근처 고깃집으로 데려가 술 한잔하면서 기분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고기를 먹던 선배가 갑자기 얼굴을 굳히더니 저에게 묻더군요. 영수야, 너 귀신이 있다고 믿냐? 선배 무슨 말이에요?
그때부터 선배가 겪었던 듣고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원래 처음 병가를 냈을 때 선배는 아팠던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다들 알겠지만 금요일 병가만 낼 수 있으면 금토일 제대로 놀 수가 있지요. 그리고 마침 토요일이 결혼기념일이었답니다. 괜찮은 펜션으로 여행 가기로 계획을 잡아놓고 병가를 냈던 거죠. 평소 성실했던 선배였기에 부장은 흔쾌히 허락을 해줬고 선배는 들뜬 마음으로 펜션을 향해 출발했답니다. 천안에서 3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펜션은 예상대로 분위기 있는 곳이었다더군요. 그날 저녁 선배는 준비했던 대로 멋지게 분위기를 잡고 형수님을 막 덮치려고 하는데 현관문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선배는 짜증이 잔뜩 나서 문을 열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었답니다. 분위기를 깨기 싫었던 선배는 형수님께 집주인이 왔었다고 둘러대고는 다시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다시 똑똑똑.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선배는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횡했답니다. 결국 그날 저녁은 그냥 보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계획했던 대로 근처 폭포와 휴양지를 돌아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휴양지 내에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에 앉았는데 화장실 칸을 누가 또 똑똑똑 두드리더랍니다. 사람이 찾나 보나 했던 선배는 급하게 일을 끝내고 나갔는데 아무도 없었답니다. 어제 일도 있고 해서 기분이 묘했지만 형수님과 함께 그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데 형수님이 반찬이 부실하다면서 근처 마트에 가서 장 좀 봐온다고 하고 나가셨고 선배는 피곤도 풀 겸해서 샤워를 시작했는데 한참 샤워를 하다 보니 또 누가 똑똑똑. 이때 선배의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답니다. 첫날 저녁, 화장실 그리고 지금 상황까지 문을 두드리는 똑똑똑 소리가 다시 듣고 또다시 들어도 무서우리만치 똑같은 박자였다고 하더군요. 겁이 난 선배는 문을 열어젖혔지만 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문을 열어둔 채로 샤워를 하는데 이번에는 현관문에서 누군가 똑똑똑. 문을 열어도 없고 닫기만 하면 똑똑똑 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선배는 신경이 곤두섰고 작정을 하고 현관 앞에서 똑똑똑 거리는 소리가 날 때 바로 훔쳐보기로 하곤 현관 앞에 서 있었답니다. 1분쯤 뒤 다시 들리는 똑똑똑 소리. 선배는 바로 문구멍을 통해 밖을 확인했는데 형수님이 서 계셨다고 합니다. 안심한 선배는 문을 열어줬는데 뭔가가 좀 이상했습니다. 형수님이 기분이 안 좋은지 굳은 안색을 하고 들어와서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선배는 부엌으로 따라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오빠 문 열어줘. 고기 사왔어. 라는 소리가 들렸고 설마 하며 문을 열어보니 거기엔 형수님이 계셨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엌 싱크대 위에 찬장이 부서져 내렸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가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따라 들어갔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답니다. 마음이 불안해진 선배는 형수님께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평소 유머와 장난기가 많았던 선배의 말을 형수님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주인에게 연락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선배 또한 안심하고 잠을 청하려는데 다시 들리는 소리 똑똑똑. 그제야 형수님도 서서히 겁에 질리시기 시작했고 한참을 기다려도 그칠 줄을 모르는 똑똑똑 소리에 선배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문 앞을 확인해 달라고 했답니다. 얼마 후 집주인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10분여를 지켜봤지만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집주인이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당장 집에서 나오라고 했답니다. 선배는 영문도 모른 채 지갑과 핸드폰 차키만 챙기고는 형수님 손을 잡고 불이 나게 집을 빠져나오는데 현관문을 열고 닫기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선배는 무언가를 봤답니다. 밖으로 나와 문을 닫는 순간 안쪽에서 문을 두드리는 손을요. 선배는 집주인을 붙잡고 어찌된 일이냐고 따져 묻자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안 나타나서 전 손님께서 잘못 들으셨나 보다 하고 나오려는데 등 뒤쪽이 서늘해지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손님 방으로 누가 가고 있다는 느낌이 났습니다. 다른 분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1년 전에 손님이 처음 묵었던 방에서 웬 아가씨 하나가 죽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친구들끼리 놀러와서 술 사온다고 나갔다가 강도를 만난 모양이에요. 칼에 찔려서 겨우겨우 방 앞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했는데 안에 있던 친구들이 완전히 취해서 못 들었대요. 그 말을 들은 선배는 당장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고
제게 말을 했던 그날까지도 그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에이, 거짓말하면서 넘겨야 했으나 선배의 얼굴이 너무나도 공포에 질린 얼굴이어서 도저히 거짓이라고 믿기가 힘들더군요.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고 무서웠던 건 형수님은 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5번째 이야기, 계곡. 제가 중학생 때 여름 휴가를 강원도로 갔었을 때 일입니다. 거기가 어느 계곡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에서도 엄청 깊숙한 곳에 있던 계곡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생 시절에 친구들하고 놀러 온 적이 있었던 곳이라면서 여름 휴가를 그곳으로 갔었죠. 그 계곡 가면 정말 사람들도 없고 엄청 조용하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 풀벌레 소리만 들립니다. 그런 곳에 저희 가족과 아버지 친구 두 가족끼리 갔었습니다. 인적도 드물고 해서 휴가 온 사람들은 저희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친구분들 자녀들이랑 저랑 같은 또래였기 때문에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계곡에 가자마자 저희는 튜브 들고 물안경 쓰고 바로 입수부터 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퉁퉁 불 때까지 놀았죠. 점심시간도 됐고 물에서 계속 놀다 보니 좀 추워지길래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동생 녀석이 좀만 더 놀겠다고 안 나간다는 겁니다. 뭐 수심도 별로 깊지도 않고 발에 닿을 정도의 깊이여서 알겠다고 하고 저희들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점심밥을 먹고 있는데 한 10분 지나면 나올 줄 알았던 녀석이 너무나 조용한 겁니다. 밥 다 먹고 튜브 들고 계곡으로 가는데 동생 녀석이 형, 바닥에 발이 안 닿아 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튜브에 매달리면 뜰 거 아냐라고 하니까 튜브에 바람 다 빠져서 뜨질 않아라고 하는 겁니다. 동생은 계속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계곡물에 잠길 듯 말 듯 물만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동생 발에 바닥이 닿아서 괜찮겠다고 하고 놀았는데 자리 비운 지 20분도 안 돼서 수심이 불어난 게 말이나 되냐고요. 여하튼간 그때 어른들한테 알려지면 좆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랑 동갑인 녀석이랑 튜브 들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계곡물에 들어갈 땐 바닥에 발이 닿아서 걸어가면서 들어갔는데 동생 녀석이 있는 곳에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바닥이 쑥 꺼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얼마 안 지나서 튜브에 바람이 힘없이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겁먹어서 다리를 허우적거렸죠. 하지만 닿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생 녀석은 거의 실신 직전이었고 저랑 동갑인 녀석은 다리는 가만히 있고 팔만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영을 좀 배웠기 때문에 수영을 해서 나오려고 해봤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몇 번 허우적거리니 몸에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여기서 죽는구나 했습니다. 때마침 멀리서 어른들이 긴박하게 저희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선 아버지께서 아이스박스를 던져주셨죠. 아이스박스에 저희 3명이 매달려서 둥둥 떠 있을 때 아버지랑 아저씨들이 구해주셔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었습니다. 구조돼서 나가고 있을 때 다리를 쫙 펴고 발을 뻗으니 그제야 계곡 바닥에 발이 닿더라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안 닿았었는데 그때 누나가 어른들에게 안 알렸으면 물귀신 될 뻔했죠. 여하튼 계곡에 나와서 텐트에서 부모님한테 엄청 혼나고 계곡에 발도 못 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동갑인 녀석이랑 소변 보러 풀숲으로 가는데 너 아까 물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느낌 안 들었냐?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난 계속 허우적거려서 몰랐는데 라고 하니까 몸 믿냐는 눈치를 주면서 자기 발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른쪽 발목엔 새빨갛게 자국이 생겼고 피멍 비슷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때 물에 빠졌을 때 밖으로 나가려고 다리를 허우적거렸는데 뭔가가 잡아당기길래 죽을 둥살둥하면서 팔만 허우적거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상처 보니 이상 야릇한 느낌이 들면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때 소변도 못 보고 텐트로 주랭랑 쳤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그해 여름 휴가에 죽을 뻔했었던 경험담이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춘천 모텔. 원래 집은 서울입니다만 저는 춘천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모텔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간에 일을 하죠. 아버지가 아프시기도 해서 저는 사장 겸 직원 겸 AS 기사 겸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여하튼 저희 모텔에서는 새벽에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CCTV라던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그리고 자주 꿈을 꾸는 것. 이렇게 3개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카운터 구조는 호텔처럼 개방형 프런트가 아닌 방에 프런트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피곤하면 커튼을 치고 잔다던가 누워있고 TV 보기 일수죠. 하루는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나 봅니다. 잠이 들고 한두 셋이 그쯤 깬 것 같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항상 TV 위에 있는 CCTV를 습관처럼 확인하곤 하죠. 그 CCTV는 주차장 1, 2, 카운터 앞, 엘리베이터 그리고 각 층 복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스스 일어나서 CCTV를 확인을 했는데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카운터 앞, 엘리베이터 앞에 누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손님이 외출했다가 다시 들어왔나 보네. 센서가 고장이 났나? 손님이 들어왔는데 벨이 안 울리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방문 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손님이 올라가서 방문을 열면 저희 객실 관리 컴퓨터에서 인위적으로 방문 소리를 내줍니다. 근데 방문 소리가 안 나서 손님이 카드키 사용이 미숙해서 못 여시나? 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다시 CCTV를 봤는데 아직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몸에서 찌릿찌릿 전율이 쫙 머리가 철권에 나오는 볼처럼 다 써버렸습니다. 침착하자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CCTV를 봤는데 계속 부동자 쓰인 겁니다. 처음 봤을 때와 같이요. 그래서 카운터에 앉아서 그걸 보려고 의자에 앉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CCTV를 봤는데 그대로 서 있고 두어 번 확인했을 때쯤 이미 저는 얼음으로 얼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진심으로 아무것도 못하겠더군요.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식은땀 줄줄 흘리면서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CCTV를 봤을 때는 그 형상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아주 모 같은 일이 있은 며칠 뒤 손님이 TV가 안 나온다고 올라와서 좀 봐달라고 카운터에 전화가 와서 부랴부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죠. 6층이었습니다. 고쳐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3층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실 손님이 엘리베이터 잡아놓고 걸어 내려갔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닫힌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거의 다 닫혔는데 갑자기 문이 덜컹하고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보면 반쯤 닫혔을 때 열린 버튼을 누르면 스르륵 열리지만 다 닫혀갈 때쯤 열린 버튼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문 사이 센서에 무엇인가 감지가 되면 약간 둔탁한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립니다. 순간 이런 무서운 얘기가 떠오르더군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아무도 없는 층에 문이 열리고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면서 갑자기 중량 초과라고 삐 소리가 났다는 이런 고전 엘리베이터 괴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하튼 두어 번 정도 계속 반복하고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었지만 당최 닫히지가 않더군요. 닫힐만 하면 다시 열리고 닫힐만 하면 다시 열리고 무섭기도 했지만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불이 나게 뛰어내려가서 엘리베이터 차단기 내렸다가 다시 올렸죠. 차단기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가장 꼭대기 층이라던가 가장 밑에 층으로 내려와서 초기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운터에 내려와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비로소 1층에 와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걸 보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모텔에서 일어난 약간 무서운 이야기 아니면 기묘한 이야기를 적었지만 진짜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모텔에서 일하면서 가장 무서운 일은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혼자 술을 많이 드시고 힘없는 목소리로 방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고 방 잡을 때 정말 섬뜩합니다. 예전에 어떤 손님이 퇴실 시간이 됐는데 안 나간다고 낮에 일하는 이모가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는 아무리 해도 받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도에 들어서자 엄청 크게 TV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방에서 나오는 TV 소리였는데 기독교 방송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방송을 엄청 크게 틀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순간 좆됐다라고 생각하고 무례를 무릅쓰고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서자 신발이 보이고 방에는 아무도 없고 욕조에 물 받는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거 100% 자살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손님 이렇게 불렀는데 다행히도 욕실에서 손님이 대꾸를 하더군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퇴실 부탁드리고 TV 소리 줄이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네요.